요즘에는 국어 비문학 지문이라고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오르비라고 하는 사이트에 비문학 기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운을 받았어요. 이렇게 기출 독서 비문학 지문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하면서 저한테 가장 잘 맞는 비문학 그런 스킬들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많이 깨우쳤는데, 이제 오늘은 그 비문학 지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어야지 우리가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기출 이제 문제 같은 거를 좀 뽑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수능이 굉장히 국어 지문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수능 국어 영역의 지문들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은 일반적인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쉽게 느껴질 정도로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비문학을 이제 여러 가지 수능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능 비문학은 크게 뭐가 있죠? 인문 중에서도 뭐 철학이나 역사나 심리, 논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 이런 게 있죠. 사회는 경제나 법, 정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과학이 있고요. 과학은 뭐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이나 지구과학 같은 것들이 있고, 4번은 이제 기술. 요즘에는 뭐 IT라든지 뭐 4차 산업. 그리고 뭐 다섯 번째로 뭐 예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언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문화나. 인문 영역에서 철학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과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보통은 이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화를 좀 시키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 경제를 할 때는 이해에 조금 더 치중을 하는 편이고, 과학 같은 경우도 이해에 좀 치중을 좀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술이라든지 이제 언어라든지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설명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파트거든요. 그래서 분야마다 좀 다르게 좀 해석해야 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어휘죠, 어휘. 그래서 어휘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제 보시다가 내가 단어를 잘 모르는 게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존립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서 뭐 근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휘들 있잖아요. 단어들. 이런 어휘들을 대충 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어휘를 알고 있어야지 그 어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어휘 노트 같은 걸 하나 만드세요. 뭐 제도의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애매하게 구축이란 뭐 만든다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시면 안 되고, 이게 정확한 뜻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장을 하나 만들어서 존립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근간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인지, 뭐 기본 기초 뭐 이런 뜻으로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칭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뭐 구축이라든지. 그래서 일단은 이런 단어들의 정확한 어휘의 뜻, 그리고 이런 어휘들을 정리를 하는 그런 노트를 따로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어휘를 조금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 왜냐면 어휘를 많이 모르면 우리가 지문의 독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영단어를 가장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존립이라고 하는 뜻을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게 뭐 국가나 뭐 제도나 학설 이런 것, 학설 등이 위치를 지키며 존재하는 상태래요.
국가, 제도, 학설 등이 그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존재하는 상태를 존립이라고 한다. 근간이라고 하는 뜻도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적고 이거를 또 옆 친구한테 설명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런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일단은 1번은 비문학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어휘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1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여러 이렇게 문장들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제가 영어에서도 리딩 공부할 때도 제가 항상 주어 동사를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주어와 동사를 찾으면, 그러니까 문장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주어 동사잖아요. 주어 동사를 먼저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보는 연습. 이게 문장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의 집중력은 흐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어 동사를 먼저 찾는 연습을 합니다. 자, 볼게요. 근대 국가는 쭈루룩 있죠. 그럼 주어는 뭐죠? 여기서 주어는 근대 국가예요. 이게 주어. 그리고 동사는 어디 있죠? 삼았다. 근대 국가가 뭔가를 삼았다는 게 주어 동사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1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 시민의 생명과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대 국가에서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삼았다.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이제 긴 문장을 한번 가볼게요.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고유한 직업윤리 등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 규범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를 여러분 주어 동사 어떻게 파악하실 거예요? 자, 주어 동사를 그래서 무조건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말이 어렵기 때문에. 직업윤리 등, 여기에서 보시면 직업윤리 등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이게 주어죠.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침범당한다. 이게 동사죠. 그래서 결국은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게 동사예요. 근데 이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어떤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에요? 삶의 세계를 구성해 온 고유한 직업 윤리 등 이런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침범당한다. 왜? 강행적 성격을 띤 법 규범에 의해서. 언제?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에 이런 애들이 침범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줄줄줄 읽다 보면은 집중력도 흐려지고 내가 어떤 글을 읽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이게 이해가 되고 있는지, 내가 그냥 읽는 건지 이게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연습들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래서 1번은 제가 뭐라 그랬죠? 단어하고 어휘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이 대부분 길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를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려운 문장 설명하기. 이게 뭐냐면 제가 방금 이런 글들을 읽었잖아요. 얘네들이 어떤 내용인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를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문장의 주인공인데 얘네들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 규범 때문에 침범을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인공과 동사를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제가 다른 지문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IT, 우리 이런 이제 기술적인 영역이죠. 자,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주인공 한번 찾아보세요. 주인공. 저는 접근을 주인공으로 하겠습니다. 접근은 의미한다. 또 궁금해지지 않나요? 뭘 의미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스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작업을 의미를 한대요. 그러니까 접근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한 문장이네요. 이거는. 그래서 이 접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문장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접근이긴 접근인데 어떤 접근이에요?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의 뜻을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장이 좀 길어요. 이때 정보의 객체는 어쩌고저쩌고, 정보의 주체는 어쩌고저쩌고,
의미한다. 결국은 이거예요. 정보의 객체라고 하는 거하고 정보의 주체라고 하는 것들에 의미한다. 이게 이제 주어 동사죠. 그래서 이 문장도 정보의 객체는 어떤 건지, 정보의 주체는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문장이구나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와 사실 어휘만 잘 알고 있어도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읽어 나갈 수는 없어요. 100개, 200개 정도만 연습을 해보셔도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는 체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비문학 지문을 읽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철학 지문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또 크게 파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동일론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기능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단락 문단에서는 동일론과 기능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 철학에서 동일론과 기능주의가 나오는데,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하지만 기능주의는 좀 이제 반대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구조화는 동일론과 기능주의가 약간 상반된 느낌의 그런 이제 단어구나 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제 뭐 구현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때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가 되는데, 이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걸 내놨어요? 예시를 내놨어요. 예시를.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찔림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거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동일론이라고 하는 녀석들은요, 우리가 뇌가 있으면요, 뇌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뇌가 생각을 하고 이게 의식과 일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뇌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막 여러 가지 이제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하잖아요. 활동을 하는 게 우리가 마음, 의식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뇌의 신경세포가 활동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뇌가 다쳐서 신경 활동을 못하면 감정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기억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의식 이꼴 뇌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기능주의자들 있죠. 기능주의자들은 의식은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또 저만의 방식으로 쉽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걸 좀 나를 좀 이해를 시킬까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의사니까 재료, 그러니까 아까 뇌라고 하는 재료죠.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이 중요해. 기능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의사니까 심장 소리를 들을 건데 뭘로 통해서 들어요? 청진기를 통해서 들을 거야. 근데 이제 청진기도 나무로 만든 청진기도 있을 것이고, 뭐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청진기도 있을 것이고, 금속으로 만드는 청진기도 있을 거잖아. 근데 이 재료는 다르지만 심장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 기능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청진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이 심장 소리를 듣는 기능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같은 의식이야. 이제 이 뜻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철학 파트가 굉장히 이렇게 도식화를 하거나 구조화, 제가 아까 이제 동일론과 기능주의가 좀 다른 그런 구조화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학 파트를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뭐 비유를 해도 좋고, 그리고 나 스스로한테 좀 설명을 해줘서 납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런 이제 과학이라든지 지구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그림을 그리면서 하면은 참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수소의 저장 및 추출에는 톨루엔과 MCH라는 두 화합물 간의 상호작용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도 주어 동사를 보면은 수소의 저장과 추출은 뭐뭐의 반응이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제 큰 그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톨루엔이 뭔지 모르겠어요. 톨루엔이 제가 옛날 유기화학 할 때 약간 육각형의 그런 모양이었는데 이걸 처음 보면은 이제 비전공자들은 뭔지 모르죠. 근데 이제 뭐 그냥 적어요. 이게 아니면 상상을 해도 좋고 톨루엔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소가 결합해서 MCH가 된대요. 여기에다가 수소가 결합하면은 MCH가 되고 그럼 MCH에서 수소가 빠지면 다시 톨루엔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톨루엔에 수소가 결합해서 MCH가 되는데 역으로 MCH가 톨루엔과 수소로 변환되는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자, 톨루엔 분자 하나에 3개의 분자 수소 분자가 결합할 때,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톨루엔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여기에 3개의 수소가 결합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3개의 수소 분자에 탄소와 수소 사이에 2개씩 결합을 만든대. 2개씩 이중 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중 결합이 이렇게 수소 이중 결합이 될 때 MCH 분자 하나가 생성되는 거래요. 이게 이제 MCH 분자 하나가 생성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줄줄줄 읽는 것보다 내가 그림을 좀 그려 나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이런 연습이 여러분들 50번, 100번이 되면 그냥 읽어도 이 구조와 이미지화가 바로 머릿속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미지화, 도식화를 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해를 나를 시키면 내가 그만큼 또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연습들을 또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지문 읽을 때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단어 공부도 하고 주어 동사 파악하면서 긴 지문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장들을 나한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미지화해서 내가 좀 상상이 좀 안 되는 것들은 직접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해석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병원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또 학생이 있어요. 우리 구씨. 언어 읽기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찍었어요. 우리 구씨를 위해서. 근데 이제 잘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비문학 독해를 하면서 정말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현재 제가 독서를 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됐었던 이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4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다가 지금 당장 한번 써보시면은 한두 달만 연습을 해보셔도 글을 읽을 때 집중력과 그리고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월등하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꼭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성인분들에게도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운 내서 일어나자.